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세 번째 시간으로 공동주택 시설 개론 중에서 건축 구조에 대한 것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진 설계된 걸 보실 건데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듯이 경주라든지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나서 피해를 많이 보신 것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법에서는 구조안전 확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구조안전 확인하게 되어 있는 대상 건축물들이 층수가 2층 이상입니다. 목구조는 물론 3층 이상입니다만은 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500제곱미터 이상이 그래서 해당이 되는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같은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다가 높이가 13m, 그러니까 처마 높이 9m 이상 되는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경관 사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이라든지 또는 뭐 국가적 문화유산이라든지 주택은 모두가 해당이 돼요. 층수와 관계없이 면적이라든지 층수와 관계없이 주택은 모두가 다 내진 설계, 구조 안전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화된 겁니다. 그럼 내진 설계라는 건 완전한 내진 설계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최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설계가 바로 내진 설계인데, 그래서 내진 설계가 크게 나올 때 면진 설계와 재진 설계로 나누는 겁니다. 이 면진 설계라는 것은 건축물의 하부에다가 패드를 깐다든지 스프링을 댄다든지 해가지고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면진 설계거든요. 지진율을 갖다가 줄여주는 거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면진 설계인데, 그만큼 이런 면진 설계하려면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로 설계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진 설계예요. 재진 설계는 그래서 장치를 이용해서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구조물에 대항하는 힘을 갖다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만에 있는 101 빌딩에 있는 것을 제가 촬영해 갖고 온 건데, 바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재진 설계 일종입니다. 이런 것은 최상층에 이런 것들, 이런 구조물들이 설치했는데 이게 바로 재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율을 감소시키는 이런 기술을 재진 설계라 해요. 그럼 내진 설계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다, 필로티형 구조를 하지 말래요. 필로티형이 뭐냐면, 필로티라는 것은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빌라 같은 데서 많이 보실 거예요. 지하에 보면은, 빌라 1층 같은 데 보면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벽이 없어요. 벽은 없고 기둥만 서 있어요. 그 원두막 같은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벽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미는 충격력, 횡력을 받았을 때 제대로 힘을 못 받아준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다가 정형 구조물을 채택해라. 비정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다든지 아니 네모 정사각형이라든지 원형 같은 구조물이 정형 구조물인데, 길다는 구조물,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니을자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을 비정형 구조물이라는데, 이런 것들은 지진에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정형 구조물을 채택하래요. 또 단순한 것을 해. 단순 형태의 구조를 채택해 주라. 복잡한 거 말고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을 채택하래요. 네 번째로다가 무게를 줄여주는 거죠. 하중은 가벼울수록 좋다 그랬어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진에도 불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중을 최대한 줄여주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다가 건축물을 갖다가 하나를 묶어주라. 내진 설계의 가장 기본은 건축물을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라고 했죠.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지진에 가장 강화되는 얘기겠죠. 하나를 꽉 묶어주는 거죠.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붕까지 하나로 꽉 묶어주는 일체식 구조를 해주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층이에요, 모래층. 모래층은 물이 투과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지진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해일이 많이 밀려옵니다. 바닷가 같은 데서. 근데 바닷가 같은 데는 모래가 많아요. 모래는 물이 밀려 들어오면 그대로 물이 밀고 들어와갖고 밑에가 전부 물체로 묽어져요. 그 묽어지는 현상을 갖다가 그래서 액상화라 그래요, 액상화. 근데 액상화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유동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밑에서 흔들흔들 되니까 건축물이 못 견디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해일 와가지고 지진이라는 일이 났을 때 해일 때문에 해일 왔을 때 해안가에 있는 건물들이 우수수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런 집안이 액상화돼 가지고 유동화 현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축 방향력은 길이 방향을 얘기해요. 길이 방향. 보 같으면은 수평 방향, 기둥 같으면 수직 방향이에요. 그걸 축 방향력이라 그래요. 왜 축 방향력이 된 걸 왜 보냐면, 축 방향력으로다 부재 축 방향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데,
축방역이라는 건 거기 그쪽으로다가 축방역으로 들어간 철근, 축방역 철근이 메인 철근, 주철근이 되니까 주근이라 그래. 주근을 집어넣게 해서 철근을 집어넣게 해서. 두 번째다 인장력이라는 것은 인장력은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내려 눌러주면 이렇게 휘려는 힘이 생기는데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거든요. 내려 누르면은 밑에서 늘어나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인장력이라 그래. 인장력.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이 굉장히 강한데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약해는 거죠. 늘어나는 힘이 없으니까 콘크리트는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철근은 늘어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니까 안 부러지는 거죠. 전단력은 자르려는 힘이에요. 제가 여기를 잡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내려 누르면 여기는 내려 누르고 여기는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 바로 잡은 데 바로 앞에서 댕강 부러지려는 힘이 생겨버려요. 자르려는 힘. 이걸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전단력. 그래서 전단력은 제축에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부재력 그랬는데 이거는 자르려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라지려는 힘. 쉰 모멘트는 쉬는 거죠. 내려 누르면 이렇게 쉬는데 쉬는 힘을 얘기하는데 쉬게 하는 모멘트인데 모멘트는 힘에다 거리를 곱한 것을 모멘트라 그래요. 기본 용어니까 잠시 보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하나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구성 요인을 보면 그런 거죠. 압축력, 내려 눌러줄 때 꽉 내려 눌러주는 것은 철근도 굉장히 강하고 콘크리트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인장력, 늘어나는 힘이 없다 보니까 부러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철근을 쓰면 철근은 인장력도 강하고 또 압축력이 더 강한데 철근은 가격이 많이 나가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작게 나가고 또 가격도 싼 콘크리트가 압축력은 부담하고 그 철근은 인장력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다가 철은 녹이 발생해요. 녹이 산성 쪽으로 가면 녹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산성 쪽에서 녹이 발생해요. 근데 알칼리성에서는 녹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처음에 콘크리트를 치면 pH값이라죠. pH값이 약 13 정도 전후하는 굉장히 강알칼리성이에요. 강알칼리성의 콘크리트에 철근이 묻혀 있다 보니까 이건 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지난 거, 한 100년 지난 콘크리트도 깨보면 그 안에 있는 철근이 녹이 안 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에다가 페인트를 자꾸 칠하는 것은 바로 이게 강알칼리성 콘크리트가 산성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산성적으로 돼버리면은 중성화된다는데 중성화돼 버리면 철근이 녹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구적인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착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철근이 인장력이 강하더라도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이 떨어져서 딱 붙어있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철근은 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하나의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다가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가 늘어나는데 하나는 많이 늘어나고 하나 안 늘어난다. 선팽창 계수는 기본에 요만했었는데 이게 요만했던 것이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났다든지 열을 가면 늘어나잖아요. 근데 저 기본에 있던 거에 늘어나는 계수를 갖다 선팽창 계수라고 그러는데 선팽창 계수가 틀리다. 철근 많이 늘어나고 콘크리트가 안 늘어났다든지 콘크리트는 많이 늘어나고 철근이 안 늘어났다든지 그러면 두 개가 부착력으로 하나 딱 달라붙어 있던 것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장력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부러져서 힘을 못 받아주는데 다행히 선팽창 계수가 10의 한 마이너스 5승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조체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철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주 불에 약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열을 가하면은 언젠가는 이게 한 500도 정도 되면은 응력이 반으로다가 줄어들고 800도 정도가 되면은 응력이 제로가 된다 그랬는데 1500도에서 녹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불에 굉장히 약한 것이 철인데 콘크리트가 철을 딱 감싸고 있잖아요.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화적인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정도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먼저 재료 중에서 철근에 대한 걸 봅니다. 철근은 크게 나눌 때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을 하네요. 원형 철근은 이렇게 맨들맨들한 거, 땡글땡글하게 된 철근을 갖다 원형 철근이라서 이걸 봉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로다 표시하고 파이로다 표시하고 미리로다가 기입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건축 현장에서 잘 안 씁니다. 왜?
미끌미끌하니까 잘 안 달라붙어요. 콘크리트하고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건축 현장에서 대부분 다 이런 이형 철근을 써요. 이형 철근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디와 리브가 있어요. 마디와 리브가 같이 있다 보니까 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잘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빠져나온단 말이죠. 콘크리트에서. 그래서 이거는 D로다 표시해. D. D10, D13, D13, 16, 19, 22, 25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D로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철근이라서 이거는 D 철근 중에서 고강도 이형 철근을 HD라 그래요. HD. 그래서 이 고강도 철근은 항복 강도가 400 이상인 400 뉴턴 이상인 것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고강도 철근이라는데 그러니까 약 그 400 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철근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강도가 큰 거죠. 이런 철근을 갖다가 그래서 고강도 철근이라서 고강도 이형 철근을 HD로 표시합니다. 기타 이제 피아노선이라서 일반 철근에 보통 5배 정도 강도를 가진 이런 철근들도 있어요. 특수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물을 섞어서 만들어요.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여기 자갈이 빠져버리면 모르타르가 되는 거겠죠. 모르타르가. 그랬을 때 시멘트 재료에서 시멘트부터 보면은 시멘트는 물하고 섞어놓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을 수화작용이라 그래. 수화작용. 근데 이 수화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열이 발생해요. 열. 근데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균열이 가버려요. 균열이. 그래서 열은 가능하면 발생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균열이 가니까.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면 굳기 시작해서 10시간이면 다 굳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능하면 발열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멘트는 안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멘트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철물점 같은 데 파는 것들은 전부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나올 때 시멘트는 조광 시멘트와 지광 시멘트로 나눌 수 있어요. 조광 시멘트는 빨리 굳는 시멘트를 얘기해요. 그 조광 시멘트 같은 것들은 빨리 굳는 거예요. 근데 빨리 굳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수화작용이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로 겨울에 또는 수중에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데서 사용하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지광성 시멘트는 서서히 수화작용이 서서히 일어나니까 서서히 굳어버려요. 조기 강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장기 강도 커진다는 거죠. 장기 강도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용열 시멘트예요. 중용열 시멘트. 중용열 시멘트 같은 것들은 조기 강도는 떨어지지만 장기 강도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터널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기타 이제 특수 시멘트, 혼합 시멘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혼합 시멘트 같은 것들은 고로 슬랙을 끓이면 끓음 같은 걸 섞어서 만든 플라이애쉬가 끓입니다. 플라이애쉬. 고로 슬랙 시멘트는 슬랙을 섞은 것이고 플라이 시멘트는 끓음을 섞은 거예요. 끓음 같은 것도 섞어놓은 시멘트. 기타 포졸란, 실리카 시멘트라서 포졸란이라든지 이런 시멘트들이 있고요. 그다음 특수 시멘트에서 알루미늄 시멘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조광 시멘트 중에서 아주 초조광 시멘트인데 일반 시멘트는 4주가 돼야지만이 28일이 돼야지만이 완전히 경화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알루미늄 시멘트는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일반 시멘트 한 달 동안 굳어야 될 것, 28일 동안 굳어야 될 것이 경화돼야 될 것이 하루 만에 경화되는 시멘트예요. 굉장히 빨리 굳겠죠. 긴급 공사 또는 수중에서 공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예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시멘트는 다른 시멘트하고 절대로 섞었으면 안 되겠죠.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는 시멘트를 얘기해요. 그 외에 팽창 시멘트, 백색 시멘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하얀 시멘트 있잖아요. 변기 같은 데다 옆에다 이렇게 미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들. 그런 것들 백색 시멘트예요. 두 번째로 이제 콘크리트 재료 중에서 골재가 있어요. 골재. 골재는 모래와 자갈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래와 자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골재는 기본적으로다가 품질에서 볼 때 구형, 둥글둥글한 것이 좋습니다. 왜? 실정률이 높대. 실정률은 콘크리트를 쳤을 때 거기 채워지는 면적에 골재가 채워지는 면적을 실정률이라 그래요. 빈 공간을 공급률이라 그래요. 실정률이 높을수록 좋겠죠. 왜? 실정률이 높을수록 강도가 커지지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재는 구형에 가까울수록 실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형에 가까운 것이 좋다. 근데 인면은 면 자체는 거친 것이 좋대요.
왜 거친 것이 좋냐? 거칠수록 부착이 잘 되니까 잘 달라붙어 버려요. 시멘트하고 잘 달라붙기 때문에 부착력을 위해서 잎면은 거친 것이 좋다. 두 번째다. 입도. 입도는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소리. 크고 작은 것이 골고루 섞여야지만이 구석구석 꽉 차버려요. 실정률이 높아져요. 강도가 커져요. 그래서 골고루 섞여져야 된다. 골고루 혼합된 것이 좋다. 세 번째,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다.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에요. 물에다 시멘트 섞어놓은 거. 그러니까 한번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강도는 시멘트 강도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겠죠. 골재의 강도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왜? 시멘트는 골재와 골재를 붙여주는 건데,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건데, 골재가 시멘트 붙여주는 접착제보다 약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로다가 해사를 사용한다. 바닷모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충분히 씻어서 사용해라. 충분히 씻어서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묵은 콘크리트에는 바닷모래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바닷모래를 써버리면 철근이 다 녹이나서 부식돼 버려요. 부식이 돼 버리면 부피가 늘어나서 결국은 콘크리트가 다 균열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씻어서 사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씻어요? 그 많은 모래를 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못 씻어요. 그래서 어떻게 놔두냐면 야적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야적을 시켜놔두면은, 그래서 그냥 들판 같은 데 싸놓으면은 이게 장마 한 2번 정도만 지나가면 자연적으로다가 모래 염기는 싹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야적시켜서 충분하게 놔두다 사용을 하는 얘기겠죠. 크기에 따라서 세골재와 조골재로 이렇게 나눠요. 5mm체, 칸이 5mm, 가로 세로가 5mm인데 거기를 통과했다. 통과했다는 건 5mm보다 작으니까 통과했다는 거죠. 85% 이상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하는 골재, 그걸 세골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래를 얘기해, 모래. 근데 85% 남았다? 5mm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걸 자갈이라고 합니다, 자갈. 그래서 일반적으로다가 5mm 이하인 것을 모래, 5에서 한 25mm 정도 되는 것을 이걸 자갈이라고 합니다. 자갈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골재, 조골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무게에 따라서 경량골재 또는 보통골재, 중량골재 이렇게 나누고, 또 깬자갈, 깬자갈을 갖다 쇠석이라고 그래요. 쇠석. 깬자갈과 자연골재와 인공골재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이에요. 물은 깨끗해야 되겠죠. 불순물이 안 섞인 깨끗한 물을 써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 섞어 쓰는 약품들이 있는데 그걸 혼화 재료라고 해가지고 혼화체 많이 섞는 거예요. 많이 섞어갖고 어떤 물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갖다 혼화체. 조금만 섞어요. 5% 미만으로 조금만 섞어갖고 그래서 물성을 변화시키는 걸 혼화제라 그래요. 혼화제와 혼화제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혼화제는 많이 섞는 거예요. 이거는 용적 계산할 때도 포함을 시켜버려요. 근데 혼화제 5% 미만인 이렇게 조금 섞어서 섞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포함을 안 시켜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혼화제 같은 건 포졸라니, 플라이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혼화제의 대표적인 것은 AJ, 공기 활성제라고 하고 표면 활성제라고 하고 공기 연행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타 뭐 분산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근의 부착력 결정 기준을 보면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 강도인데 부착력이 어떠냐는 거죠.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 클수록 부착 강도가 큽니다. 그만큼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 클수록 부착 강도가 커요. 잘 달라붙는 거죠. 두 번째로 표면 상태예요. 철근이 표면이 거칠거칠하면 부착 강도가 커요. 그래서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는 부착 강도가 더 크더라. 세 번째, 표면적인 대소인데 단면적이 같으면은, 단면적은 철근의 단면적이라는 거예요. 단면적이 같다는 것은 철근량은 같다는 얘기예요. 철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달라붙는 부착은 어디예요? 이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 하는데 표면적이잖아요. 실제 붙는 저 부착력은 이 표면적이거든요. 표면적. 그래서 이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는데 주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접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이 같다는 건 철근은 그대로 둔대요. 굵은 걸 하나를 쓸 거냐, 작은 것을 여러 개 쓰는 거죠. 철근량은 똑같대요. 근데 작은 걸 여러 개 쓸수록 이 표면적이 주장이 커지니까 부착력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면적이 같으면 굵은 것을 작게 쓰는 것보다는 가는 철근을 많이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피복 두께라고 해갖고 이거는 철근의
철근 중에서 메인 철근이라고 사면 철근이 있는데 그래서 기둥에서는 그걸 대근이라 그러고 보에서는 늑근이라 하는데 이런 사면 철근에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 거리를 갖다 피복 두께라 하는데 피복 두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부착력도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근에다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러면 부착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다가. 기출문제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에 의한 선팽창 계수가 비슷하여 일체화로 거동한다. 콘크리트하고 철근은 하나의 부착력이 선팽창 계수도 부착력도 좋지만 선팽창 계수 늘어나는 힘이 미리 거의 10의 마이너스 5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다가 알카리성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바로 콘크리트가 굉장히 강알칼리성이라 했죠. pH값 13 정도를 전후하는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철근이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내구성이 증대된다 그랬죠.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부착 강도가 크다 그랬어요. 콘크리트하고 부착 강도가 이형 철근이 마디와 리브가 있기 때문에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네 번째, 철근량이 같을 경우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단면적이 같으면은 그래서 철근량이 같다는 건 단면적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굵은 철근보다는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부착력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보니까 네 번째가. 다섯 번째, 건조 수축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는 철근은 수축 온도 철근이라 한다는데 이거는 건조 수축은 콘크리트 부피가 이만했었는데 경화되는 과정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건조 수축이라 그래요. 건조 수축이라든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근을 온도 철근이라 해서 이거는 일방향 슬라브에서 사용하는 철근 얘기합니다. 일방향 슬라브에서 장변 방향으로 긴 방향으로 된 철근을 갖다 온도 철근이라 그래. 이방향 슬라브에서는 배력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장력을 받아주는 철근인데 이 일방향 슬라브에서는 이거는 힘을 받는 인장력을 받는 철근이라 주철근을 보조하는 철근이 아니라 이거는 수축팽창이라든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하는 철근, 온도 철근이라 그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자꾸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구조 성능이 전체로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중성화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이 부식된다든지 균열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콘크리트의 어떤 그 내구성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요인을 하나씩 보면 재료적인 요인, 뭐 재료들 때문에 그런 수가 생기는 거죠. 낮은 표면질의 골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그 골재라든지 시멘트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든지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설계 시공적인 면에서도 피복 두께가 너무 작다든지 또는 철근량이라든지 콘크리트 강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해풍, 바닷바람이라든지 기상 상태라든지 환경오염, 동해 등등 겨울에 얼어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 외에도 뭐 부동치마 똑같이 가라앉는 것을 갖다가 균등치마 어느 한 부분만 가라앉는 것을 부동치마라 그래. 그래서 건축물에서 어느 한 부분만 가라앉다 보면은 한쪽에서 안 가라앉고 한쪽만 가라앉다 보면 균열이 쫙 수직으로 가요. 그래서 건축물에서 수평으로 가는 균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직으로 가는 균열은 굉장히 위험한 균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뭐 하중을 갖다 너무 많이 줬다든지 화재가 났었다든지 그런데 그래서 기타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보면 염해. 소금기 때문에 구조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거 뭐냐면 철근 자체 염기 때문에 염소 이온 때문에 철근이 부식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시방서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다가 0.3kg 1세제곱미터당 염기는 염소 이온량은 0.3kg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철근을 방청 처리한 철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을 갖다 이렇게 도료로다 도장을 한다든지 피복특을 증가시키라든지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성화입니다. 중성화. 중성화는 뭘 갖고 중성화라 그러냐면 콘크리트가 처음에 쳤을 때는 pH값 13 정도를 전하는 강알칼리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하고 부딪혀가면서 이 CO2라는 가스하고 부딪혀가면서 점점 알칼리성을 상실해 가버리는 거죠. 알칼리성을 상실해서 점점 중성, 산성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돼버립니다. 근데 철근은 부식되면 부피가 자꾸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면은 결국은 콘크리트를 밀고 나와서 콘크리트가 균열이 돼서 자꾸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갖다가 이걸 중성화라 그래. 그래서 중성화는 이거는 어느 때 생기냐? 바로 질어서 생기는 거죠. 물시멘트비가 크다든지 이럴 때 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대책은 뭐냐? 피복 두께를 좀 크게 해준다든지, 피복 두께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또는 시공 결함 없게 물시멘트비를 좀 작게, 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질게 하지 말고. 그래서 타설리움 작게 하고 뭐 마감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페인트를 칠해주라는 거죠. 모르타르로 다 발라준다든지, 또는 콘크리트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주래요.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에서도 그래서 5년마다 재도장 공사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태예요. 백태가 크리프인데, 크리프는 하중을 주다가 하중을 더 이상 안 줬는데도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 때 하중을 주면 보가 이렇게 휘는데 하중을 더 이상 안 줬어요. 하중의 증가 없이도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갖다 크리프라 그래요. 크리프. 그 다음에 이제 백태예요. 백태는 뭘 갖고 백태라 그러냐면,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콘크리트 안에 물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석회분 같은 것들이 전부 빠져나와갖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콘크리트 물이 뚝뚝 떨어져갖고 하얗게 고드름칠은 맺혀져 있는데 그게 백태 또는 백화 현상이라 그래요. 이런 현상을 갖다 백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백태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산으로 다 닦아주면 돼. 묽은 염산이라든지 식초 같은 산을 이용해서 닦아내고 깨끗한 물로다가 제거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